우리 인류 역사상 정말 처음 겪는 그런 새로운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거의 모든 우리 인류의 삶을 바꾸는 것이 저는 크게 이제 네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속에서 그럼 어떤 산업이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거냐? 교수님 이번에 출간하신 책에서는 또 예정된 미래라는 또 책인데 네 가지에 대한 뉴노멀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요게 앞서서 얘기했던 뭐 고령화 뭐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예정된 미래라는 거는 어쩌면 이미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실을 저는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보통 뭐 지금 우리 대표님 많이 이제 관심 갖고 얘기하시는 탈세계화도 뉴노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탈세계화는 아주 뉴노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현재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이 세 번째 세계화고 그게 세계화가 다시 이제 꺾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그때마다 세계화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되니까 뭐 물건이 많이 막 그 생산되고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유럽 전역으로 팔려니까 당시에 막 자유주의가 막 등장하고 그래서 그 국제 무역이 크게 확장되는 첫 번째 세계화가 있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는 잠깐 멈췄다가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까지 다시 두 번째 크게 또 무역이 팽창하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최근 얼마 전까지 다시 또 무역과 투자가 크게 확장되는 제3차 세계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또 이게 이제 퇴조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이제 짧은 기간 동안 그것도 뭐 길다면 긴 기간이긴 하지만 저는 그 정도 기간이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상 정말 처음 겪는 그런 새로운 그 어떤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데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3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 처음 출현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우리 인류가 있는데 현생 인류로는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30만 년 전에 처음 등장했는데 등장한 이후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말 처음 초유의 사태. 그래서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거의 모든 우리 인류의 삶을 바꾸는 것이 이제 저는 크게 이제 네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저는 디지털 사회를 맡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사회는 저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세 번째의 초거대 혁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29만 년을 소위 원시 수렵인으로 살았잖아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이제 사냥하고 뭐 채집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만 년 전쯤에 소위 농업혁명을 하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짓면서 살았죠. 그래서 원시 수렵 사회가 농업 사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만 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18세기 중엽에 한 250여 년 전쯤에 이제 두 번째 초거대 혁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산업혁명인 거예요. 그 산업혁명이 바로 뭐냐면 드디어 인간이 이제는 어떤 노동을 할 때 자기의 인간의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기계의 힘을 빌리는 그러한 어떤 생산 활동을 가능케 하는 그런 혁명인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한 뭐 증기기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뭐 제니 방적기 나오고 나중에 이제는 뭐 무슨 기차도 발명하고 선박도 이제 뭐 기선을 발명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발명하고 최근에 이제 여러 전자제품까지 막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는 일련의 산업 혁명이 있었는데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에요. 근데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ICT 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정보통신 혁명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컴퓨터 혁명이고 그리고 또 소위 얘기하는 그 컴퓨터로 만들어낸 그 정보를 통신 기술이 막 발전이 돼가지고 인터넷 기술이 막 발전이 되면서 전 세계에요 순식간에 막 그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이제 교환하는 그러한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ICT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혁명은 기계 혁명이 아니에요. 제조업 혁명이 아니라 서비스업 혁명, 더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거고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현재의 혁명은 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좀 전에 우리 AI 뭐 로봇 얘기했는데 이것도 다 그 속에 보면 다 디지털 기술이잖아요. 핵심 기술 디지털 기술 그 속에 있는 이제 소위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AI라든가 그 AI가 이제 기계와 접목이 돼가지고 로봇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한 혁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차 혁명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시작되었던 그 ICT 혁명이 이제 몇 배로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의 손 위에 딱 올라가 앉아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60년대 70년대 처음 만들었던 그 엄청난
그 큰 크기의 IBM 슈퍼컴퓨터보다 100만 배 이상 그 성능이 뛰어나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손바닥 위에 올라가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이거 가지고 쇼핑도 하고, 이거 가지고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5G로 아직 그냥 초고속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태의 그런 어떤 혁명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3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지털 혁명이고 디지털 혁명 때문에 이제 산업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었다. 그게 첫 번째 뉴노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제안컨대 우리나라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붙이지 말고 디지털 혁명이라고 붙이자. 왜냐면 우리가 다 이제 산업사회가 아니라 디지털 사회로 전환된다고 하면서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고 그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고령 사회로 자꾸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고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 특히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되어 왔는데 그것도 이제 산업혁명과 연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드디어 인간의 기대 수명이 40세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무려 29만 년 이상을 계속 40세도 안 되는 그런 짧은 그런 어떤 기대 수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하면서 드디어 농업 생산도 크게 늘어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 기술도 발전하고 의약품도 개발하고 백신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오래 살기 시작해서 선진국은 다 80세가 넘잖아요. 이게 오래 살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한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이 시작됐는데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산업혁명이 확산이 돼서 19세기 중엽부터 이렇게 이제 기대 수명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출산율 줄어드는 거는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 수명이 막 늘어난 다음에 이제 출산율이 막 그렇게 낮아지고 그래서 선진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이제 인구 고령화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뒤늦게 어쩌면 인구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한 18% 정도의 수준인데 아직 OECD 기준으로 보면 아직 평균보다 좀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인 것은 뭐냐면 그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가장 빠른 이유는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0.78명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OECD 기준으로 보면 낮은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1.23명이거든요. 그것보다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낮으니까 상당히 문제라는 거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뉴노멀인 바로 고령화 사회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뉴노멀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사실 산업혁명부터 계속 그런 어떤 사회가 양극화가 되었는데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자본가, 뭐 노동가 뭐 이렇게 나눠진 식의 어떤 양극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을 앞장서서 만들고 그걸 이용하는 그러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아직 산업사회에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 양극화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그 노인 계층과 젊은 계층 간의 그 양극화가 점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오래 살고 그러니까 노인 계층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존재도 커지고 근데 그 사람들을 부양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어가지고 이 사람들 그 나중에 연금도 지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보장을 많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갈등도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사회 양극화 등이 많이 나타날 거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기후 위기는 뭐 많이 이제 들어볼 텐데 산업이 되면서 그 기계를 이제 만들었고 그 기계를 만들면 그 기계를 돌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화석 연료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원유고 그렇게 되면서 그 원유를 이제 태우니까 그게 이제 에너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탄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 탄소를 막 배출하면서 지난 100여 년 동안 무려 지표면 온도가 1도 정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그 농업혁명 이후에 한 만 년 동안 한 1도 정도 상승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난 100년도 안 되는 순간 또 1도가 상승한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이 되니까 이게 뭐 그 정도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도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속도가 빠르게 막 상승하면서 이 기후가 이렇게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 생태계 전체가 다 거기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기후
이변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막 뜨겁다든가 뭐 가뭄이 막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폭풍우가 몰아친다든가 태풍이 막 건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막 문제까지 막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인류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정말 어떤 시스템적 변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요인 중에 우리나라로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고령 사회라고 보면 되는 일단 건가요? 이제 그게 우선 어,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현재 진행이 되니까 그쵸. 어쩌면 뭐 일본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일본을 추월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반면 교사 삼아서 일본처럼 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일본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어쩌면 일본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걱정입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이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출산율을 어쨌든 끌어올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크게 네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 어, 우리 학생들이 뭐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는데 당연히 결혼을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졸업하고 뭐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도 든든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굳이 있는 일자리가 뭐 인턴 자리라든가 아니면 파트타임 자리라든가 뭐 그래서 뭐 엔잡을 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결혼하고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 노력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다행히 맞아가지고 일자리를 이제 구했어요.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합시다. 근데 그 일자리가 대부분 다 어디 있냐면 대도시 그것도 서울 수도권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방에 있다가 서울 수도권 다시 와요. 이렇게 왔는데 아니면 내가 서울에 살아도 내 부모로부터 이제 내가 분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살 집을 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집값이 뭐 지난 한 7, 8년 동안 뭐 이게 두 배가 아니라 세 배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기를 또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결혼을 또 못하고 결혼도 못하니까 또 아기를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지난 7, 8년 동안 크게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대, 2012년에도 1.3명이었어요. 근데 지난해 이제 0.78명이 되니까 얼마나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우리 주택 가격은 또 엄청나게 빠르게 한 두 배 이상, 세 배까지 상승한 것을 생각하면 제가 이 두 개의 그 상관관계를 지난 한 3, 40년을 이렇게 보면 거의 부동산 그 주택 가격 변화율하고 출산율 변화율은 그 상관관계가 한 0.85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소위 그 양육비예요. 양육 교육비. 이 이제 대학까지 가는데 우리나라가 한 3억 원 정도 이상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지난 7, 8년 동안 이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어쩌면 3억 원 더 들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이 이제 하나만 낳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더 이제 몰빵을 하면서 교육비는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야 이거 저 많은 교육비를 내가 내려면 한 명을 낳아도 내가 3억을 내가 들여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쪽 돈을 절반 이상을 다 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명을 낳으면 6억이 되잖아.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이제 그 세 가지가 이제 남자들의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성의 입장에 생각하면 여성도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남녀 간의 성 역할 분담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거 아기를 낳으면 나 혼자 몰빵해가지고 내가 나도 대학 다 나오고 나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내가 결혼하고 내가 출산만 하면 나는 갑자기 경력이 단절되고 다시 내 복구가 안 되고 내가 어떻게 그냥 회사를 다니더라도 내가 승진해서 불이익이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가 왜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라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가지의 그 어떤 그 항목별로 뭔가 본격적인 종합적인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니까 이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비상임 조직으로 만들지 말고 저는 기왕이면 인구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면 몇 년 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기왕이면 최근에 뭐 여성가족부를 뭐 없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저라면 강국희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이렇게 개편을 해서 확대 개편해서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재정 경제 부에서도 일부 인력 보충, 그리고 또 이제 그 주택 문제는 또 건설교통, 또 뭐 교육 문제도 또 와서 중요하니까 또 그건 뭐 교육부, 그리고 또 뭐 우리 그 보건복지부, 또 여성 문제, 아까 여성 성차별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부처가 범정부적인 그러한 부처가, 강력한 부처가 정말 여기에 정말 올인해가지고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과연 이번에 그런 디지털 혁명에 따라서 뭐가 가장 지금 부각을 받고 이목을 끌 것인가, 뭐가 가장 핵심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랑 같이 좀 연결짓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구가 부족하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결국 인력이 없고 이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로봇이랑 AI 쪽이 맞습니다. 계속 좀 시선이 가거든요. 아주 정말 어르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결국 뭐 인구가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디지털 혁명과 맞물려서 AI 로봇이 더 본격적으로 우리 그 생산 현장 그리고 삶의 현장에 더 많이 보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 우리 인구 고령화되면서 경제 활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제는 사실 이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우리 보통 생산 요소 하면 토지 노동 자본을 이제 꼽는데, 그건 산업혁명 이후의 토지 노동 자본이고, 디지털 혁명을 하게 되면 거기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AI 로봇인 거예요. AI 로봇이 우리 인간의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까지도 대체 보완을 다 하게 되니까 우리가 좀 늙고 하다못해 뭐 절대적인 그 노동자 수가 줄어들어도 거기 대체하면 어느 정도 되긴 되죠. 그런데도 그러면 왜 그러면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고 하느냐? 그거는 이 AI 로봇이 생산은 잘할 수가 있는데 먹지도 않아요. 입지도 않아요. 자지도 않아요. 여행도 안 다녀요. 애기도 안 나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니까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생산 가능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래도 AI 로봇이 앞으로 점점 더 확산이 될 거고, 뿐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그 정보통신 관련한 그런 기술도 더 많이 나갈 거고, 그런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뭐냐? 그 속에 보면 다 디지털 기술이고, 그 속에 있는 핵심 부품은 뭐냐? 바로 반도체다. 그 얘기는 마치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그 핵심 기술이 뭐냐, 핵심 자원이 뭐냐 보니까 아까 화석연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석연료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패권 경쟁을 한 거예요. 이제는 패권 경쟁을 뭐 가지고 하냐면 반도체 가지고 하고 빅데이터 가지고 하잖아요. 디지털 기술 관련된 거 가지고 한다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디지털 기술은 그 자체로서도 존재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구 고령화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뭐그 산업 현장에 대체할 수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고령화되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건강, 뭐 이런 거잖아요. 보건,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수명을 어떻게 늘릴 거냐, 어떻게 나의 그 병든 몸을 빨리 고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만들 거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내가 아예 병이 걸리지 않도록 미리부터 예방을 할 거냐, 아니면 내 후세는 아예 처음부터 내가 태어나기 만들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아예 슈퍼맨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핵심 기술은 다 뭐냐? DNA 조작하는 거 다 그게 또 디지털 기술인 거예요. 그 디지털 기술은 그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그 뭐 1년 반마다 뭐 거의 뭐 기술 그 성능이 뭐 2배로 뭐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디지털 기술 자체가 또 다른 그런 생명공학이라든가 재료공학이라든가 이런 거와 융합이 되면 그것까지도 같이 또 막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기후위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우리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이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막을 거냐 하는 그러한 관련 기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체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거냐, 뭐 태양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태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그러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수소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린 에너지, 이제 재생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 속에서 들어가면 다 또 디지털 기술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다 맞물려 가지고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이제 고민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럼 어떤 산업이,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거냐, 그것을 우리가 또 찾아내고 또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디지털 디바이드를 얘기했는데, 디지털 기술을 만들어내고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 디지털 사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앞으로 저는 기본소득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편화된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AI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정치적 노동까지도 대체해 버리는데 뭘로 살아남을 거냐? 일부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산업혁명 이후에도 비슷한 얘기 했었다. 그리고 어다이트 운동 해가지고 뭐 기계도 파괴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 일자리 안 뺏기려고 나중에 보니까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자리가 더 어디서 늘어났나 따져보면 어디서 늘어났어요? 다 서비스업에서 늘어난 거예요. 제조업 부문은 다 선진국 보세요. 다 비중이 20, 30%도 안 돼요. 70% 이상은 다 서비스 분야잖아요. 서비스 섹터인데 그 서비스 분야마저도 이제는 AI가 대체한다면 서비스 분야 다 뭐냐면 정신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이라든가 회계라든가 법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다 뭐냐면 정신 노동인데 그것까지도 이제 AI가 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다 누가 만들어내요?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그 소위 얘기하는 테크 기업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자고 하잖아요. 그게 결국 그렇게 갈 거다. 그럼 우리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거냐? 아니죠. 말 그대로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고 그냥 겨우 살거나 그걸 나눠지는 어쩌면 그 빅 가버먼트 큰 정부가 등장해서 우리를 다 어쩌면 통제하는 어쩌면 중국처럼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세상을 막아야 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결국 디지털 기술을 내가 주도해서 만들어내고 그러한 기업을 내가 만들어내고 그러한 산업을 만들어내거나 최소한 거기에 올라타야 되겠다. 올라타는 방법은 뭐냐? 그러한 기업을 찾아서 거기에 주주가 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기업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성장성을 보고하는 테크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장주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주잖아요. 그걸 우리 부자 TV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 그러한 산업을 찾아내자.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인류를 전 세계를 바꿔 나갈 그러한 어떤 산업, 그러한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좀 찾아내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부자 TV에서 또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투자자로서도 분명 인지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또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뉴노멀 시대에서 또 부자 되시라고 한 가지 또 마지막 인사해 주신다면요. 세상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뉴노멀로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서 뭐 지금 당장 경기가 뭐 이렇게 되니까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나 도망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사이클상으로 움직이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더 큰 흐름이 있잖아요. 마치 정말 능력 있는 어부는 잔파도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바다 밑 해저에서 움직이는 큰 어떤 물의 흐름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는 그러한 지혜로운 어부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정된 미래의 책을 또 최근에 저술하신 이현웅 교수님 모시고 또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는데요. 저로서도 워낙 작년부터 탈세계화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오늘 교수님께 한 수 또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예정된 미래인 네 가지 뉴노멀 시대 그리고 제 4의 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 한 번씩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